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잠시 호주로 유학 갔을 때의 일입니다. 1997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잠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렸기 때문에 저는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는 언니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그 언니와 언니의 아버지, 언니의 남동생,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건 12월 달로 생각됩니다. 몹시 더웠거든요. 호주는 12월이 여름이기 때문에 제일 더워요. 그때 잠시 친구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시게 되어서 저와 친구, 언니, 그 언니의 남친 이렇게 넷이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되었나 언니와 언니의 남친이 근처 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마신다더군요. 그때 나이가 어렸던 저희는 아무래도 술도 좀 마셨고 새벽이고 하니까 너무 졸리더라고요. 방 2개와 거실이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큰 방엔 아주 큰 창이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인 거 아시죠? 침대가 붙어 있었고 친구는 그 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잠시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보다가 TV를 켜놓은 채 작은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흘렀나 양파 1집을 틀어놓고 잠을 청하던 중 비타민이란 곡이 흘러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제 방으로 뛰어오면서 헉헉대며 "야, 혹시 너 울었어?" 하더군요. 저는 뜬금없어서 "아니, 나 자려고 음악 틀어놓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니 이번엔 갑자기 거실로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혹시 테레비에서 우는 장면 나왔었어?" 저는 이때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기가 세서 그런 건지 평소에 전 이상한 체험이나 귀신을 본다던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귀신 같은 걸 아주 무서워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게다가 TV에서 우는 소리 따윈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아니, 뭐야 미쳤어? 자다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면서 "당장 나가자." 이러는 겁니다. 전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그 새벽에 나가서 갈 곳도 없고 무섭지만 진정을 시키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아주 얄얄픈 목소리로 크크크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여튼 친구는 잠결이고 술도 먹었고 하니 꿈인가 생각하고 그냥 잤다네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목소리는 갸냘프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흐흐 하는 거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러댔고 더 놀란 제 친구도 경악을 하며 둘은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무튼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서운 건 지금부터죠. 너무 무서웠던 저희는 아무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스트라스 필드 광장이라는 공원 같은 곳에서 떨고 있었고, 다음날 저희는 이 신기한 얘기를 여기저기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반포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쯤 호주로 유학 간 여자아이 K가 있었습니다. 전 친하진 않았는데 서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죠. 호주로 유학 갔다는 것도 알았고, 아무튼 그 아이, 저희가 살던 아파트, 더군다나 바로 그 위층도 바로 윗집에서 자살을 했다더군요. 임신을 해서 그렇다 어떻다 소문이 많지만 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순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나가던 소문으로 K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나면서 정말 머리가 다 뽑힐 정도로 소름이 돋았던 건 그 아이 목소리가 정말 갸냘폈습니다. 아주 여성스럽고 얇은 목소리였죠. 그 일이 있던 날 제 친구가 들은 목소리일까요? 아주 얄얄펐다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미칠 것 같더군요. 바로 친구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 친구 당연히 K양을 모르죠. 난리가 났습니다. 무섭다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전 다시 한국을 오게 됐고, 지금도 호주에 갔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일부터 떠오르네요. 제 친구가 들었던 건 K의 목소리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늦은 시간에 옥상에서 홀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추워서 빨리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게임에 빠져 요 며칠 밤샘을 하다 보니 밖에 날씨가 이렇게까지 추워졌던 걸 몰랐던 나는 간단한 속옷 차림으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 대만 더 태우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담배만 피우다 곧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게임할 땐 몰랐는데 방 냄새 한번 고약하구만. 이렇게 말하며 방에 들어가자 쾌쾌하고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방은 내가 주인인 이상 이렇게밖에 못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가끔 밤샘 게임으로 밤을 쓸 때면 야식을 먹는다 어쩐다 하면서 오로지 컵라면만 먹었고 입이 심심할 때면 쉴 새 없이 담배를 펴댔으니 말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쾌쾌한 내 방을 휩쓸었고 그와 동시에 상쾌하게도 내 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내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새벽 공기, 밤하늘에 간간히 보이는 작은 별들. 이런 것들을 음미하며 창턱에 걸쳐선 담배를 문 사나이는 이거 분위기 살아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야식 들어갈 시간인가? 하여튼 이놈의 배는 밥 시간 하나는 꼭 챙긴단 말이야 라고 하며 냄새가 빠지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책상 밑에 라면 박스에서 컵라면을 하나 빼들고는 물을 받으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껏 받고 호들갑을 떨며 라면을 가지고 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왕 먹는 거 분위기 살려서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며 분위기와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왠지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는 내 책상에서 비집고 먹기보단 그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3분여쯤의 시간이 흐르고 젓가락을 최대한 갖게 뜯기 위해 애썼습니다. 젓가락을 뜯고 라면을 먹으려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창문 안쪽의 모기장에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들이킨 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30c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모기장에 웬 여자가 달라붙어서 웃고 있다면 말입니다. 귀신인가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그 귀신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귀신이 나온 자체도 이상했거니와 무엇보다 귀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귀신의 눈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곳엔 라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았지만 귀신이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먹을래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귀신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하얀 바탕에 아주 새카만 검은 점 하나. 귀신의 눈을 표현하자면 이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내가 왜 말을 걸었을까라는 후회감과 귀신의 공포에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겠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모기장을 찢고 들어와 손으로 라면을 미친 듯이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국물까지 마신 귀신은 나를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웃으며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귀신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자마자 정신이 복잡해져 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찢어진 모기장과 국물 자국만 간신히 남은 라면컵이 이 생각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혹시 내가 잠깐 미쳐서 라면을 다 먹고 모기장을 찢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을 봐도 입 주위엔 라면 자욱은커녕 떼자욱도 없었고 입 안의 입맛을 아무리 다셔도 라면만은커녕 담배의 씁쓸한 맛밖에 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우두커니 방 안에서 찢겨진 모기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내 눈에 비치자 멍하니 있던 내 눈은 가시에라도 찔린 듯 따끔거렸습니다. 새벽녘에 이를 부모님께 말하려 해도 안 믿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괜히 밤샘했다고 구박만 얻어먹을 것 같았습니다. 게임에 애써 빠져보려기라도 하드밖에 어둠이 깔리기까지 철저히 게임에만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 36분입니다. 너무 기분을 환기시키려 한 것일까? 아님 어제의 충격으로 시간 개념이 마비된 것일까? 어제 그 공포의 시간에 가까운 시간대인 지금에 왜 난 무슨 깡으로 깨어있는 것일까? 나는 서둘러 이부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컴퓨터도 황급히 끄고 이부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으려는 순간 창가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지껏 교회에 한 번 안 가본 내가 간절히 신에게 소망했던 것은 그대로 씹힌 채 창가엔 어제의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라고 말하며 어제보다 더 섬찟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라면이 없다고 할까? 다 떨어졌다고. 그럼 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내 이 생각은 접어야 했습니다. 컴퓨터 본체 위에는 내가 미처 치우지 못했던 컵라면 2개가 덩그러니 서로에 기대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못 봤다 해도 곱게 가줄 만한 귀신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솜사탕을 사달라는 아이처럼 귀신은 계속 내게 재촉을 했고 나는 알았다는 사인과 함께 컵라면을 들고 잽싸게 거실의 정수기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대로 부모님에게 가버릴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괜찮아질까? 이 문제는 부모님이 개입하신다 해도 그리 쉽사리 해결될 만한 문제도 아니었거니와 오히려 부모님까지 해코지를 당하실까 무서워 그냥 얌전히 라면을 끓여주기로 했습니다. 어제처럼 라면만 먹고 가겠지? 아마 그럴 거야. 난 무사할 수 있어.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맛있게 된 컵라면을 귀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기 지쳐서였을까? 귀신은 눈에 띄일 정도로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내가 방으로 들어오자 눈에서 빛이라도 나는 듯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영화에서나 봤던 제대로 된 해코지를 할까봐 신속히 컵라면을 귀신 앞에 놓아 두고 뒤로 떨어졌습니다. 귀신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귀신은 내가 자신의 바로 앞에 라면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왜 나를 보며 입맛을 다시는 거야? 3번째 이야기, 버섯.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성은 아쉬운 듯 모니터 화면을 한번 흘끗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온지는 몰라도 민성은 만일 외판원이라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줄 심산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모니터에서는 포르노 동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옆집에 이사온 사람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외판원이 아니란 사실의 민성은 왠지 모를 입맛을 다셨습니다. 문을 열자 투실투실 살이 잘 오른 중년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이 열리자 한껏 웃으며 손에 든 것을 민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였습니다. 버섯 전골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잘 만드니까 맛있을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받았으니 저도 뭔가 해드려야 할 텐데. 물론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이사 왔으면 이웃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그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나저나 옆집에 이런 든든한 총각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한데요. 이제 우리 인사도 했으니까 말 놔도 되지. 그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해. 알았지, 총각? 당연하죠.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배시시 웃으며 인사를 한 뒤 다른 집으로 음식을 돌리러 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보는구나. 사실 민성은 버섯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매일 먹던 라면보다야 훨씬 나았습니다. 냄비의 뚜껑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민성은 얼른 가장 통통해 보이는 버섯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고픈 것이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민성은 허겁지겁 냄비를 비워갔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즈음 그는 냄비의 바닥을 핥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좀 더 달라고 해볼까?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으로 배울 채운 민성은 기분 좋게 드러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불러서인지 그가 잠드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던 민성은 문득 입가에 전해지는 이질감에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몽우리가 톡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민성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몽우리는 입가 외에도 이마, 볼, 머리속, 특히 코에 많이 져 있었습니다. 흡사 사춘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없던 여드름이 생겨난 거지? 아까 그것 때문인가? 맛은 좋았는데 뒤끝이 영 안 좋구만. 초인종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 있어? 있으면 좀 나와봐. 줄 게 있어. 마침 잘 왔구만. 당장 따져야지. 여드름이 났다고. 생각해보니까 좀 기름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 이번 것은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먹어봐. 이번 건 정말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정말이라니까. 총각이 속고만 살았나. 거절하려던 그였으나 냄비에서 풍겨오는 매력적인 냄새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성에게 냄비를 넘겨준 뒤 아까처럼 다른 집에도 음식을 돌리러 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주머니의 몸이 좀 더 날씬해진 듯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말하고 또 기름지게 만든 건 아니겠지? 걱정스레 말하는 민성이었으나 이미 냄비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얼마 안 가 민성은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은 몽롱해지고 몸은 나른해졌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졸린 거야. 민성의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쓰러진 민성의 옆에 있던 냄비에서 그가 먹다 남긴 버섯이 숨쉬듯 오그라들었다 퍼졌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될수록 버섯에서 나온 검은 가루가 냄비 위로 수없이 날렸습니다. 민성은 참기 어려운 가려움에 잠을 깼습니다. 대체 어떻게 됐길래 몸이고 얼굴이고 다 가려운 거야. 민성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올록볼록 튀어나온 몽우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대체 뭘 집어넣었길래 이런 거야. 총각, 있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민성이 버섯 전골에 대한 불만을 토해낼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는 찾아왔습니다. 민성은 기다렸다는 듯 빽하고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마르면 정상 체중에 다가설 듯했습니다. 민성은 대체 뭘 해서 살이 그리 잘 빠진 건지 물으려다 더 급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줌마가 준 음식 먹고 몸이 완전 올록볼록 난리가 났다고요. 어쩌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대뜸 주먹만한 검은 버섯을 민성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생으로 가져왔는데 먹어볼래? 민성은 버섯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마치 아까 버섯 전골을 먹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아까와 비교할 것이 못되었습니다. 마치 강한 마약이라도 한 듯 기분이 날아갈 듯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을 먹으면 기분이 더욱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검은 버섯을 휘둥그런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민성을 보며 흡족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성은 집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흡사 좀비와도 같았습니다. 민성은 멍하니 하늘을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검은 빛을 띤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민성은 옷 속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온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더 긁던 민성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옷을 몽땅 다 벗어던지고 계속해서 긁어댔습니다. 그의 손톱이 여러 번 지나간 살가죽은 유독 검은 피부를 뱉어냈습니다. 발버둥을 치다시피 온 집안을 돌아다니던 민성은 무언가에 미끄러졌습니다. 그가 밟은 것은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버섯이었습니다. 민성의 발에 뭉개진 그것들은 검은 가루를 내뿜으며 녹아내렸습니다. 민성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긁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요란하게 서랍을 뒤지던 민성은 곧 의도한 발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손엔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육을 덮고 있던 민성의 피부가 얇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늘게 수축해 버린 근육 곳곳에 검은 버섯들이 빽빽히 매달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차소리였습니다. 민성은 무심코 차소리가 들려오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가느다란 몸매가 된 아주머니가 많은 짐을 차에 싣고 어딘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버섯이 맹렬하게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럴수록 민성의 얼굴색은 급격히 하얘졌습니다. 민성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버섯들을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일로 더욱 오그라든 근육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다리에 점점 힘이 풀려옴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성의 피부는 꿈틀대며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심령사진. 어느 마을에 심령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한 흉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흉가에는 꼭 지켜야 하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을 꼭 하고 들어가야 하는 흉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켜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금기대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흉가 이곳저곳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한 뒤 흉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인화해봤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찍힌 사진은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녹음해놓은 녹음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어디선가 오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를 앞으로 빨리 돌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빠져나오는데 어디선가 다시 가지 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사랑정. 유리에 찬 서늘한 추위가 맴돌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도시 구석에서 불빛을 자랑하는 작은 모텔의 한 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여자가 속옷만 걸친 채 어떤 남자에게 애교스럽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석현 오빠, 안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있어라. 안 돼. 안 사람이 의심한다고. 정석현, 28살이지만 이미 기혼자로 6살 난 귀여운 딸도 있는 가장입니다. 어릴 때 결혼한 것이 화근이었지만 그는 결혼 전에 이미 다른 애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애인 지영과 정리하지 않았고 회사 퇴근 후에는 그녀에게 매일 같이 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딸이 있어서 아줌마 같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딸을 데리고 다니지 않을 때면 밖에서도 종종 학생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활한 아내와 귀여운 딸을 둔 그가 애인을 정리하지 않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고 자신만 믿고 기다리는 아내와 딸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 없습니다. 앞 단추가 풀린 와이셔츠만 입은 그가 지연의 말을 뒤로 한 채 마치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한 복장으로 갖춰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습니다. 오빠 자꾸 이러면 아예 나랑 정리해. 이젠 내가 다 언니한테 미안해져. 같은 여자끼리. 그의 애인 지연은 벗은 남방을 대충 걸치고 석현을 쫓아오며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석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맘에도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석현은 그녀의 말이 마음과 다르다는 걸 알아채는 듯 신발을 신다 말고 뒤를 돌아 오른손으로 그녀의 볼을 사랑스럽다는 듯 한번 쓰다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구두를 신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내 맘 알지? 늦저녁에 공기가 차게 피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좋습니다. 석현은 원래 버스로 5정거장을 타고 가야 하는 길이지만 오늘은 걸어서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2월의 싸늘함을 느끼며 천천히 여유있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열쇠가 있었지만 직접 따고 들어가기 싫은 게 회사에서 돌아온 남자의 심리일까요? 왼쪽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석현은 배를 2번 꾹꾹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그의 아내 성은과 딸 효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그가 구두를 벗고 자신을 향해 총총 뛰어오는 딸을 2팔로 휘감듯 안아 올리고서는 2바퀴 빙글빙글 돌다 내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았어. 그는 딸 효진과 대화하면서 곁눈질로 살짝 아내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효진아, 아빠 씻어야 되니까 가서 엄마 좀 도와드려. 그들이 늦은 저녁을 먹는 동안 식탁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딸 효진도 분위기에 억눌려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제 나 늦게 오라고 전화할 때는 효진이랑 먼저 밥 먹어. 그녀가 무표정하게 그의 말을 흘리듯 넘기자 석현은 화가 났습니다. 짚고 있던 젓가락을 남은 밥에 푹 찔러넣고는 팔짱을 끼고 앉아 가만히 성은을 응시했습니다. 끝내 성은은 석현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이러다가 정말 들키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주말인 내일 성은과 함께 놀이동산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석현의 계획대로 성은과 그는 성은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잠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석현에게는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성은에게 신뢰감을 박아두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현은 최대한 즐거운 척하기 위해 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은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청룡 열차를 타고 난 그들은 다음번에 탈 것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석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점집이었습니다. 놀이동산 안에 있는 게 약간 미심쩍었습니다. 하긴 뭐 이런 곳 안에 있으면 애들 때문에 밥벌이는 잘 되겠네. 살짝 벌려져 있는 천막 사이를 들여다보니 안은 매우 어두워 보였고 사람들도 그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서 한적했습니다. 성은아, 우리 한번 들어가서 좀 보자. 그의 말에 성은은 마음속으로는 좋았지만 어제의 일도 있고 해서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그의 힘에 못 이기는 척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천막 앞에 다다르자 대충 걸어놓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점 전문으로 봅니다.
축 늘어진 천막의 한쪽을 손으로 들춰보니 미닫이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밖은 환한데 이곳으로는 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곧 자동으로 불이 켜져 천막 안이 환해졌습니다. 성은은 꽤나 놀랐던지 석현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점, 보러 오셨나요? 그 소녀가 특유의 음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녀가 점을 본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지만 다 부모들의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자 곧 놀란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점 좀 봐주겠니? 소녀는 찢어진 눈꼬리를 한껏 더 치켜올리며 웃어 보이더니 하얀 종이 2장을 그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종이. 소녀의 말에 성은은 비웃듯이 희고 하얀 종이를 짚더니 소녀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니? 곧 소녀는 주머니에서 펜 2개를 꺼내들더니 석현과 성은에게 하나씩 주며 말했습니다.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그녀의 말에 성은과 석현이 자세를 고쳐 앉고 펜을 손에 꼭 쥔 채 소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오셨으니 복채는 내셔야겠죠. 소녀의 말에 석현은 긴장이 탁 풀리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뒷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소녀는 그런 석현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 석현이 지갑을 채 꺼내기도 전에 그의 행동을 말로써 끊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제게 복채로 주셔야겠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던 석현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성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놀라지 마세요. 제게 복채를 주시지 않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성은이 화난 듯 펜을 소녀의 면전 앞에 집어던지고 탁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으로 척척 걸어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 설명 끝까지 들으셔야지요. 장난치지 말고. 우리 그냥 점 안 보고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 아뇨, 들어온 이상 점은 보셔야 해요. 그들이 티격태격거리는 것을 웃으며 석현이 보다가 곧 성은에게 말했습니다. 성은아, 그냥 와서 점이나 보고 가자. 꼬마가 우릴 잡아먹기야 하겠어? 그의 말에 깨름칙한 표정으로 그의 옆에 앉는 성은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못 믿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소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 2장 나오면 그 사람은 살고 이름이 적히지 못한 분은 죽습니다. 즉, 한쪽으로 이름이 몰려 나오면 나머지 한쪽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적으시면 2분 다 살 수 있습니다. 네가 우릴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거니, 꼬마야? 그 다음에 소녀를 비아냥거린 건 다름 아닌 석현이었습니다. 글쎄요, 효진이라는 딸 있죠? 그녀의 말에 성은과 방금까지 소녀를 마구 비아냥거리던 석현의 표정이 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효진에 대해 이 꼬마에게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이 꼬마는 자신들의 가족 관계까지 알고 있는 걸까? 제 말 안 믿는 것 같아서요. 참,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경우가 있네요. 각자가 자신의 이름을 쓸 경우 2분 다 죽습니다. 이름 쓸 때 상의를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소녀의 말에 공포에 질린 듯한 성은이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정말 공포로 가득 찬 표정이었고 석현 역시 지금 상황이 믿을 수 없었지만 이곳은 분명 놀이동산이다. 밖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텐데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작 천막 한 겹이 전부인 문에 외부의 성은의 목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석현 역시 문 쪽으로 가서 문을 부실 기세로 발차기를 해보았지만 낡아 보이는 나무로 된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던 소녀가 말했습니다. 나가려고 하셔도 이제 나갈 수 없어요. 점을 보기 전까지는 정 나가려고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기다려드리죠. 석현은 이제 문 쪽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소녀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고작 해야 12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소녀는 석현의 힘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현의 행동을 보고 성은까지 와서 소녀를 들어올려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잡고 있던 소녀의 멱살을 거칠게 놓고 석현이 물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셨으면 어서 종이에 이름 쓰시고 나가시죠. 왜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신뢰가 없나요?
순간 석현과 성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둘 다 너무나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펜과 종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선뜻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점의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군요. 그들은 이미 소녀의 마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등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거나 입술을 뜯는 불안한 행동을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석현이 흘낏 성은을 보자 성은은 이미 이름 석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은이도 내 이름을 쓰는 걸까? 어쩌면 성은이는 내 보험금을 노릴지도 모르지. 내가 바람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분명 성은이는 자신의 이름을 썼을 거야. 석현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이미 종이를 잘 접어 소녀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소녀에게 종이를 주면서 성은은 간절히 석현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석현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젖은 손으로 흰 종이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 석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성은도 지쳤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석현이 갈등한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한 듯 석현은 펜을 움직여 이름 석자를 쓰고 종이를 접은 뒤에 소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소녀는 축축히 젖어버린 석현의 종이와 빳빳한 성은의 종이를 펴서 살피더니 예의 그 기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10살 남짓한 꼬마애가 눈앞에서 웃는 것 가지고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한 표정으로 소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곧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말에 성은과 석현은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다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스럽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렸고 그들의 눈앞은 다시 아까의 놀이동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다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들어오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띈다는 것.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런 사소한 것보다는 지금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 놀이동산에서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놀이기구였습니다.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그들은 그 놀이기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곧 안전바가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안전바를 확인하며 쭉 도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얼굴에 약간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놀이기구 때문이었을까? 곧 그 놀이기구는 출발했고 빠른 속도로 위로 솟구쳤습니다. 곧 성은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평소 겁이 많았던 성은은 바이킹조차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런 걸 타게 되다니. 자기 자신조차 놀랄 용기이다. 왠지 지금 기분으로서는 이곳의 모든 놀이기구는 다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였습니다. 열차가 위로 솟구치는 동안 갑자기 성은의 안전바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석현은 순간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성은이 타고 있던 자리를 꽉 감쌌지만 문제는 아래로 내리꽂을 때였습니다. 아직 관리자가 성은의 자리에 안전바가 올라간 걸 모르는지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열차는 아래로 굉음을 내며 떨어졌고 안전바가 없는 성은의 몸뚱이는 열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열차가 가장 가속력을 낼 때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리고 열차와 같은 속도로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열차가 지상에 도착하는 순간 성은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꽂히며 피의 분수를 내뿜었습니다. 놀이동산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석현은 안전바가 올라가자마자 성은이 떨어진 곳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살 확률은 없었지만 석현의 머리는 성은이 죽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깨버린 것은 무참히 깨어진 머리를 대롱대롱 달고 있는 그녀의 사체와 그에서 나온 피바다였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깨진 머리의 안에 그것들은 끊임없이 꿈틀거렸습니다. 석현은 넋이 빠지 얼굴로 그녀의 부서진 몸뚱이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받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평범하게 끝났고 석현은 사랑점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날 그가 그 점집을 찾아 헤맸지만 그 천막조차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었고 놀이동산 관리자들도 그런 점집은 아예 이곳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인지 지영과 헤어지고 평범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의 딸 효진은 매일같이 엄마 언제 오냐고 떼를 썼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석현이 여느 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그가 로션을 바르기 위해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같이 쓰던 화장대. 그녀가 매일같이 앉아있던 화장대. 그가 손으로 화장대를 천천히 만져보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죽은 성은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꾸로 어딘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몰골로. 석현을 노려보며 그날 부서진 몸 그대로 석현의 뒤에. 석현은 그날 제대로 된 비명 한 번 못 질러보고 심장마비로 인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석현 혼자 성은이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착각했었지만 그날 그들은 둘 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성은은 그날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억울해 남편의 앞에 나타났고 그 소녀의 시나리오대로 둘 다 죽었습니다. 성은이 먼저 떨어져 죽은 것도 그걸로 인해 석현이 혼자만의 착각을 한 것도 또다시 그로 인해 성은이 귀신의 모습으로 석현 앞에 나타난 것도 그들이 점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짜여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둘은 죽을 운명이 됐고 어찌됐건 죽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6번째 이야기, 시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시체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지금은 머리에 둔기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흉한 몰골이지만 한때 이 모습에 반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나를 두고 내가 자동차 정비공이라서 싫은 것인가요? 빌어먹을 년, 누구 마음대로인가요? 나는 내가 갖지 못하면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장난감을 뺏길 때부터 길들여진 습관입니다. 인연도 똑같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자기 말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는데. 우리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녀는 비참한 나를 냅두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왜 그래 정말. 나는 그녀에 대한 원망감으로 그녀의 미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찬 내 눈은 이내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뀌며 내 무릎은 털썩 꺾였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필요 없대도. 이 실랑이는 1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완강히 거부했고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없어버리는 거야. 그녀는 태연하게 그냥 내 얼굴을 이상한 듯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나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받아주겠어? 확실히 쌀쌀 맞아진 그녀의 태도는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차에 있는 공구들 중 쓸만한 걸 고르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현을 잔인하게 죽이려면 망치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망치를 뒤로 숨기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건방진 태도로 짝다리를 짚고 건들건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기에 그런 용기가 났나 봅니다. 나는 그녀의 함몰된 두개골을 몇 번이고 찍었습니다. 온갖 족설을 해가며. 그러다 행인 둘이 뒤에 보입니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인연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냉정함을 되찾은 나는 이 시체를 차에 싣고 방황하던 중 인적이 드문 산을 발견합니다. 저쪽이 숨기기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를 찌르는 핏비린내에 다른 생각을 하던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손에 들도 있는 이 피에 절은 망치부터 어찌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체랑 같이 묻으면 됩니다. 골치 아픈 건 이 시체인데 추운 날씨에 얼음까지 얼어있는 딱딱한 흙을 어떻게 파야 할까. 내가 아무리 자동차 정비공이라도 삽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니. 우선 지금 믿을 만한 건 내 차에 공구밖에 없습니다. 공구는 멍키 스패너 망치 등 쓸모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꺼내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피는 내 자동차 시트를 적셔 놓았습니다. 나는 그 시트까지 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트, 망치 그리고 시체. 세 가지를 숨겨야 합니다. 우선 방법 계획은 간단합니다. 땅을 파서 묻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언 땅을 파는 게 계획의 큰 고비인데 163의 시체를 묻으려면 대체 얼마나 파야 될까. 우선 남 부질없는 지심을 알고 있음에도 손으로 파보았습니다. 역시 내 손만 시려울 뿐 아무것도 이득이 되진 않습니다. 나는 아무 쓸만한 게 없는 공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이 만약 높게 된다면 땅을 파는 게 수월해질까? 마침 내겐 담배와 라이터가 있고 주위엔 나무 투성이입니다. 나는 마른 나무들을 골라서 땅에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바로 타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종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공인 내가 어디 종이가 있겠는가? 내게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는 각종 주유소 이름이 쓰여져 있는 티슈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차를 세워둔 곳으로 티슈들을 가져왔습니다. 한 알음 정도 됩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뜯어내 나무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 티슈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졌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계산과는 달라집니다. 이 불을 누가 발견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갈랐습니다. 나는 차에 있던 생수를 몸에 뿌리고 불붙은 곳을 굴렀습니다. 온몸이 그을리고 되었지만 이악 물고 굴렀습니다. 불은 꺼지고 땅의 흙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다 타고 여기저기 그을리고 나무에 긁힌 상처투성이입니다. 굳이 거울로 내 꼴을 보지 않아도 내 몰골이 말이 아닐 것이란 걸 짐작했습니다. 나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꺼진 지 얼마 안 된 잿더미들을 치우고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뜨겁습니다. 해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나는 증거물인 망치, 시트와 함께 그녀를 땅에 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색하지 않도록 낙엽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귀향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를 죽였다는 죄책감, 그와 동시에 드는 왠지 모를 성취감, 그리고 세상을 속여 넘겼다는 통쾌함. 나는 집으로 돌아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증거물까지 모두 완벽히 처리해버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무튼 1년 전에 내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고 지금은 무기징역에 처한 상태입니다. 내가 그녀를 죽일 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녀를 죽이는 동안의 본행인 2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시계. 나는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시계 사세요, 시계. 길거리에서 시계를 팔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으며 광대뼈가 흉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쁜 얼굴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왼손이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러고 있는 걸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분명 먹고 살기 힘들어 길거리로 나와 살아보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호기심에 나는 시계가 놓여있는 탁자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시계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으며 시간은 핸드폰 시계와 같이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기요 학생, 시계 사세요. 그녀가 내게 떠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갈 뿐입니다. 나는 시계들과 같이 그 여인을 외면하고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지막이 말합니다. 무료로 드릴게요. 이 시계 가져가세요. 이 한마디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물론 나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시계의 시선을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앞다투어 달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붉은 핏빛의 시계를 쥐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갖고 집으로 도망쳐 오듯 달려왔습니다. 오른손에 시계를 차보았습니다. 무엇이 끼었는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왼손에 시계를 차보았습니다. 채워집니다. 시계는 내 손목에 꽉 쥐는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시계를 찬 채로 학원에 갔습니다. 아침인가요? 오늘도 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게 짜증나기만 합니다. 시간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손목에 쥐는 느낌으로 어제의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10시간이 남아있는 타임워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리거나 하는 버튼 따윈 없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이 엄습해왔습니다. 나는 가위를 집어들고 시계줄을 자르려고 시도했습니다. 잘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위날이 휘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젠장, 도대체 뭐지?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목을 쥐는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듯합니다. 결국 통증의 양호실에 갔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시계를 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호 선생님은 풀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자 내가 아까 했던 까위질을 하셨습니다.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왼쪽 손목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가방 놓고 병원으로 가야지.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왼쪽 손목이 잘릴 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왼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 아닌 듯 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가? 핏불이 울긋불긋하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이 부어 있었습니다. 난 왜 이 정도 통증을 아까 진작 느끼지 못한 걸까요? 손목이 죄어온다. 그때 교회종 소리가 울립니다. 6번, 즉 6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그치자 왼쪽 손이 마치 폭발해 나가듯 나의 몸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계도 바닥에 떨어지며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풀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한겨울의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왼쪽 손에서 쏟아오르는 핏기둥에 많이 놀란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그 여인이 나에게 온다. 바닥에 떨어져 아직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왼손이 보입니다. 어제의 여인은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내 왼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피에 완전히 절은 듯한 시계가 보입니다. 정확히 6시 1분 30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내가 팔아야 할 차례인가 봅니다.